식물들은 그 저마다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치밀한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또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도 그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지만 식물 사회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그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식물에 대한 작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이 작은 관심이 숲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더 큰 관심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은 이렇게 백운산의 식물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뭐 탐방이 주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또 탐방하는 그런 그 등산 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등산 예절이나 수칙 그리고 이제 그런 등산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피해 사례들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뭐 여러분들의 또 의견도 듣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백운산의 식물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고로쇠 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백운산 하면은 그 고로쇠가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수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단풍나무과에 속하고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지리산, 그 다음에 백운산, 순천 조계산 이런 일부 지역에서 수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약수로 판매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칼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골리수, 뼈에 이로운 물이다 해서 골리수라 했고 그것이 고로쇠라고 했습니다. 수액 채취 시기는 언제냐면 수액 이동기, 그러니까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수액이 점차 이동을 이제 그 땅으로부터 수분을 흡수를 해서 이제 잎을 피우고 싹을 틔우기 위한 그런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그래서 이제 2월에서 3월 두 달간에 걸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 백운산 우리 학술림 지역에는 약 5만 9천 주 정도의 고로쇠 나무가 분포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흰찹꽃 나무입니다. 진달래과고 산정 바이틈, 그러니까 주로 능선부의 그게 완전하게 햇빛으로부터 그늘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능선부의 산정 바이틈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흰참꽃 나무는 희귀식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희귀식물이란 산림청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체군인과 서식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종을 희귀식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희귀식물이 나왔으니까 여기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백운산 학술림 지역의 식물상 조사를 5년에 걸쳐 했었다고 했었는데 한국 특산식물은 벌개미치 등 21종이 분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특산식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겁니다. 희귀식물은 천마 등 22종, 그 다음에 멸종위기 1급식물은 광릉요강꽃 1종, 그 다음에 멸종위기 2급식물은 나도승마하고 새뿔두구꽃 2종 이 분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참나무과 식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참나무입니다. 참나무과에 속하고 수피에 코르크가 발달합니다. 코르크 있죠. 코르크가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약간 푹신거림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두껍게 코르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껍질을 벗겨버리면 나무한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행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굴참나무는 수피를 벗기고 나면 약 뭐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수피가 재생을 시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껍질을 벗겼다고 해서 지나다니면서 야 나무를 저렇게 만들 수 있냐라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입니다. 역시 참나무과고 마을 근처에 심은 구황식물입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렸다 하여 상수리나무라고 했다는데, 이제 물론 열매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수리 열매를 이용해서 도토리묵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렸고, 그것을 우리가 뭐 쌀이나 그런 식량 대신 자원으로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참나무류의 어떻게 고도별 그 분포를 보면, 마을 근처에 심는다고 했잖아요, 상수리 나무는. 그래서 마을 근처 가장 저지대에 상수리 나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굴참나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졸참나무, 그리고 거의 700m 이상에서는 신갈나무만 나타나게 됩니다. 기타 이제 그 참나무가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떡갈나무나, 그 다음에 갈참나무가 있습니다. 떡갈나무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명명된 유래를 보면, 뭐 잎이 넓기 때문에 떡갈나무 잎에 떡을 싸서 보관했다가 해서 떡갈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참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까지 종자가 달려 있다고 해서 갈참나무라고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남부 지역에서는 마을 근처에 주로 보이는 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중부 이북으로 가면 마을 근처에 상수리 나무 대신 갈참나무들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중부 이북으로 가서 잎이 약간 좀 넓고 마을 근처에서 많이 보이는 거 갈참나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가시나무 아시죠? 가시나무류가 있는데, 뭐 가시나무, 종가시, 붓가시, 참가시, 개가시, 막 여러 다양한 그 가시나무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남해 해안가나 도서지방에서 이제 자생을 하는 난대성 상록 활렵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참나무과에 속합니다. 주로 이제 그런 가시나무류는 가로수나, 그다음에 이제 경관조림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그다음에 녹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 조림을 했지만, 요즘에는 보기 좋은 산을 만들기 위해서 조림하는 걸 이제 녹화조림이라고, 그 경관조림이라고 합니다. 그런 난대성 상록수종을 심거나, 아니면 이팝나무와 같이 꽃이 예쁜 그런 것들 조림하는 것들 경관조림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용도로 가시나무류는 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쭉 진달래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산철쭉입니다. 진달래과에 속하고, 잎 뒷면을 보면 측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맥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만져도 거칠 만큼 이렇게 툭툭 도드라지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산철쭉입니다. 그리고 꽃잎에 진홍색 반점이 있다던데, 이 반점은 보이시죠? 네. 이 반점이 있는 것이 산철쭉입니다. 그 다음에 진달래입니다. 역시 진달래과고, 다른 이름으로 참꽃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산철쭉과 달리 잎 뒷면이 밋밋합니다. 그리고 꽃잎에 반점도 없습니다. 그러면 둘은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면, 우선 잎이 났을 때는 이렇게 잎 뒷면을 보면, 잎 뒷면에 측맥이 도드라져 가지고 거칠게 있는 거, 그러면 산철쭉뿐만 아니고 철쭉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이 측맥은 이때 밋밋하면 진달래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었을 때는 반점이 있고 없고로 구분이 됩니다. 개화 시기는 진달래가 먼저 피고 질 때쯤 되면 산철쭉이 또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화 시기도 약간 차이 있지만, 중간 시점에 놓였을 때 우리는 이것이 진달래과 산철쭉일까 항상 힘들어지죠. 그럴 때 이런 반점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슬픈 전설을 간직한 그런 식물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임을 그리워하다 꽃이 된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능소화, 요즘에 능소화 많더라고요. 네. 소화라는 이제 궁녀가 있었는데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총애를 받으면 또 시기하는 부류가 또 있어요. 시기하는 다른 궁녀들이 임금님한테 가갖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 소화의 처소회를 가지려 않는 거예요. 소화는 임금님이 오기만을 그 애타게 기다리다 결국
병을 얻어 죽게 됐는데 그것을 슬피 여긴 그 시녀들이 그 담장가에다가 묻어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싹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싹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서 담장을 넘어 예쁜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능소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능소화에는 그 치명적인 어떤 비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 꽃가루에 그 갈고리 모양의 잘 투명한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으로 만지다가 눈을 만졌을 때 크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 아파트 같은 데서도 많이 심더라고 이걸. 어른들도 중요해야 되지만 특히나 어린이들 이렇게 그 만지는 거 그런 것을 주의를 좀 해야 될 그런 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사화입니다.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노부부가 늦지막이 고명딸을 얻었어요. 고명딸도 또 착하고 또 효심도 지극하고 그래서 이 노부부는 그 딸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명딸이 이제 어느 저 성장해서 이제 시집을 가야 될 때가 되어서 이제 시집 갈 준비를 하던 차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세상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명딸은 그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시집 가는 것도 포기를 하고 절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100일간의 탑돌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탑돌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그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은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또 스님이다 보니까 그 이루지 못한 그 슬픔에, 이루지 못한 사랑의 그 슬픔에 시름시름 하다가 스님이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의 그 무덤가에서 이렇게 분홍색의 예쁜 꽃대만 나와 있는 꽃이 피었는데, 실제로 이 상사와는 잎과 꽃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 그리워만 합니다. 상사와는 봄에 잎이 나왔다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 뒤에 여름 되면 꽃대만 나와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리워만 하고 만날 수 없다 해서 이제 상사화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등산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올라갈 때 올라오는 사람한테 길을 양보해주는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칠 때 서로 가볍게 안녕하세요라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쉼터나 치사장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지금도 뭐 산에도 가면 곳곳에 바위 틈 곳곳에 뭐 과일 껍데기는 뭐 그나마 썩지만 뭐 캔, 그다음에 비닐 많이 꽂아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월을 해야 될 때는 양해를 구하고 또 추월을 하고, 쉴 때도 등산로를 막지 않고 한쪽에서 비껴서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산에 갔을 때는 어떤 그 생명과도 같은 자기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그 다음에 물 같은 거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가야 됩니다. 가벼운 산행을 가더라도 물하고 사탕, 초콜릿은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한번 탈진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쾌감을 주는 어떤 등산동복이나 소란행위 이런 것은 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는 괜찮지만 몇 사람 모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뭐 할 이야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또 옷도 자기 체형에 잘 맞는 그런 옷을 입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개성이지만. 그 다음에 등산로는 반드시 등산로로 다녀야 됩니다. 이따 뒤에서 피해 사례도 나오겠지만 등산로가 아니면 자꾸 확장이 돼가지고 결국 그 산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로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조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산로로 다녀야 됩니다. 백운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백운산 같은 데서 조난을 당하게 되면 계곡을 따라 내려오십시오.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보면 또 그 백운산 계곡 곳곳에 고로쇠 수액 채취하는 그 파이프가 호스가 있어요.
그 호수를 따라서 내려오시면 그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마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은 소중히 다루고 또 자연환경은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이 이제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서산 같은 데도 가면 이런 거 있을걸요? 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뿌리가 이렇게 흉하게 노출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노출이 되냐면 우리가 다밥이라고 합니다. 밟아서 흙이 다져지는 거 다밥이라고 하는데, 이 다밥이 되게 되면 지피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그게 자꾸 쓸려 나가요, 이제 흙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국 뿌리가 노출되고 이제 보기 흉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데가, 여기는 계곡이 형성이 안 됐지만은 약간 경사가 있는 데서는 거기에 계곡이 형성이 돼요. 그럼 비만 오면 그 계곡으로 계속 이제 물이 모여가지고 흘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흙은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길은 이제 조금 불편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요. 자꾸 그러다 보면 이렇게 등산로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넓은 데는 뭐 거의 10m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넓게 등산로가 확장이 된 데가 있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그 야자 매트라든지 데크 같은 거 그 좋은 소재가 나와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하니까 그 길을 이제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거, 약초산행이라고. 멋있죠? 멋있게 그냥 약초산행 간다 하고 지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근데 이 약초산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식물 전문가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관광회사 같은 데서 대단위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모집을 해가지고 어느 일정 구역에 가서 채취를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가면 아무거나 뜯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이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버리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느냐? 아마도 허가를 이런 목적으로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북유림 같은 데는 가면은 이제 그 공무원들이 항상 거기서 지킬 수만은 없어요. 물론 산림 그 관리 보호원들도 있지만 항상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주로 국립공원, 아니 국유지 같은 데서 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단속하게 되면 뭐 국유지인데 내가 좀 뜯어먹으면 어쩌냐는 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상당히 문제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지난 2시간, 오늘 2시간을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식물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식물과 친해지는 방법은 이게 멈추고 서서 바라보세요. 일단 멈추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식물에 대한 이름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이게 뭐 식물 사랑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뭐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에서 그랬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주고 동기를 주는 것. 그것이 관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 또 우리 그 추산시험장에 가서 산행하면서도 또 숲 해설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인간. 그렇기에 식물과 산림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광양시민의 상징과도 같은 백운산의 산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운산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으로 떠나봅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입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1912년도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설립한 조선 전라남도 연습림이 모체가 돼서 올해로 이제 106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1946년부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변에 보이는 숲들이 최초로 심어진 것은 1918년도에 편백과 삼나무를 조림을 했습니다. 100년의 숲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이즈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강점기 때 심어진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거 우리나라 임업의 그 연구를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심었던 그런 수종들을 포함해 가지고 각종 요 조림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림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의 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산철쭉과 진달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요게 뭘까요? 산철쭉은 뒤에 네. 층맥이 많이 도드라졌다고 했었죠. 근데 이건 밋밋합니다. 이따가 산철쭉이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밋밋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달래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원추형으로 생긴 나무 있죠. 저게 이제 금송입니다. 네, 금송인데 일본이 원산입니다. 일본이 원산이고 세계 3대 미목, 아름다운 나무 중에 한 종입니다. 세계 3대 미목이라면 이렇게 금송, 그 다음에 히말라야 그 다음에 아라우카리아라고 우리 실내 화분에 많이 담아요. 이렇게 층층이, 삼나무처럼 해서 층층이 동그랗게 가지를 펼치고 단으로 되어 있는 거. 네, 그걸 아라우카리아라고 해서 세계 3대 미목, 또 조경수, 세계 3대 조경수로 사용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너도밤나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자생하는 곳은 울릉도에만 자생합니다. 내륙에서는 모두 멸종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그런 너도밤나무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열매가 참 예뻐요. 보라색으로 피거든요, 열매가. 참 예쁜데 이 나무의 이름은 뭐냐면 이 형태를 보고 또 이름을 지었어요. 요 끝이 두 개가 이렇게 푹 찔러서 고기를 잡는 형태의 작살 형태에 생겼다 해서 작살나무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분류를 하려면 오감을 동원을 해야 돼요. 맛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도 보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감을 동원해야지 식물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민들레도 그렇고 우리 민들레도 노란색 꽃이 피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꽃이 피기 전에는. 꽃이 피게 되면 꽃 밑에 꽃받침이 있어요. 꽃받침. 꽃잎 밑에 이거 초록색으로 잎처럼 된 게 꽃받침이 있는데 서양 민들레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요 놈들은 지금 보이는 것들은 거의가 다 서양 민들레라고 보시면 되고 생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이놈 꽃 비워내면 또 조금 있다가 꽃대 올라와서 꽃 피워서 열매 맺고 또 베어내면 또 올라오고 최종 마지막 순간까지도 꽃을 피워서 종자를 퍼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죠. 훅 날아가는 거, 꽃 헬기처럼 날아가는 거.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거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제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제 국립공원에서도 이런 외래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 제거 작업을 인위적으로 해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자연에다 맡겨버렸어요. 외래종을 제거를 하자고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자연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받게 되면 거기는 고산 지역이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것도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놈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경쟁하게 해가지고 도입종이 스스로 없어질도록 그렇게 자연에 맡기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나무라고 합니다. 이나무. 보면 가지가 돌려나죠. 돌려나면서 멀리까지 뻗습니다. 그러면 공원 같은 데 독립적으로 심어 놓으면 그늘을 넓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공원수로도 가능할 것 같고 이 열매 있죠. 네. 조금 있으면 이렇게 빨갛게 익습니다. 꽃도 이쁩니다. 예. 그래서 경관적인 것도 또 미관적인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녹음수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꽃무릇입니다. 꽃무릇. 예,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고 상사화라고 또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배우셨으니까 상사화하고 꽃무릇 꽃 모양이 완전 다르죠. 네. 예. 색깔도 다르고 아까 상사화는 나팔 모양이었었죠. 분홍색이고 배가 두껍고, 예, 두껍고. 배우셨으니까 어디 가서 이걸 보고 상사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꽃무릇입니다. 네. 자, 키 작은 나무가 지금 비자나무인데요. 우리가 식목일이 되면 여기서 시민들을 모시고 식목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시민들이 각자 자기가 심은 나무에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서 다음에
예, 다음에 먼 훗날 이 자리를 한번 내가 심었던 나무를 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랬습니다. 우리 학술님의 어쩌면은 저한테는 다행입니다. 노랭이봉을 등산을 하지 않고, 물론 거기도 우리 학술님 지역이지만 거기를 가지 않고 또 여기 와서 우리 이렇게 좋은 시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고 해서 이제 그 상당히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이번 강연에서 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랬습니다. 그 식물에 대한 아까 그 작은 관심,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또 산을 보호하는 그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물에 대한 작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아까 우리 뭐 토론 시간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그 백운산을 더 잘 가꾸고 보호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술님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기류의 인문학 광팬이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광양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백운산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 그 백운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날씨도 굽지만 탐방하면서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던 비슷한 나무에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우면서 사랑은 관심부터 시작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평소 엄마도 식물학과로 이제 졸업하셔가지고 저도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1학기 때도 여기 학술임 참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와서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비가 와서 뭔가 또 냄새도 나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색다른 내용 다른 것도 배우고 구별하는 것도 배우니까 이제 엄마한테 자랑질하 그러려고. 일단 저희가 광양시를 주제로 먼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요. 광양 요새 좀 숲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저희가 숲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숲에 있는 생물들을 좀 광양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양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백운산을 주제로 잡았고요. 특별히 이번 탐방은 백운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남부학술림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남부학술림이 사실 4년 전부터 좀 시민들한테 다가가고자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 시민들은 여전히 좀 남부학술림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탐방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 도서는 이유미 작가의 내 마음의 나무 여행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푸른 생명력과 넉넉한 품으로 인간의 곁을 지키는 나무, 그 든든한 존재가 들려주는 자연의 노래를 송기엽 작가의 사진과 우리 식물을 연구하는 이유미 박사의 글로 담아낸 책입니다. 숲길에서 만난 나무의 1년 12달 이야기, 우리 나무와 함께한 순간을 모아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계절 나무의 생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18년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은 1992년 개관한 이후 다양한 독서 장려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내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문화생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